걱정이 현실화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급등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N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 나섰는데요.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11월 26일 목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에서도 공주와 아산, 당진 등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수능 시험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은 오늘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수능 시험장에는 책상용 칸막이도 설치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위 일정을 일주일 뒤로 못 박았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여겨졌던 노화를 부작용 없이 젊게 되돌리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노화된 피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12월 초까지 하루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3명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건 대구 경북에서 1차 유행이 발생했던 3월 6일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53명, 해외 유입은 30명입니다. 서울에선 하루 새 확진자 213명이 늘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강서구 에어로빅 교습소에선 강사와 수강생 등 66명이 확진됐습니다. 노원구청에선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공무원 1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향후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일 폭증하고 있는 의료 방역 수요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20, 30대 감염자가 급증해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합니다. 방역당국은 12월 초까지 하루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해선 기준상 아직 맞지 않고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주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 등 추가 확진자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확진자 16명이 속출했는데 집단 감염의 여파 속에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환자와 간병인 13명이 연쇄 감염된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환자 3명과 간병인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병동 격리 중 발열 증세가 나타나 재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됐습니다.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공주시는 추가 확진자가 있던 2개 병동 입소자 전원을 재검사하고 있습니다. 4명이 추가로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이산병동에 계신 139명에 대해서 진단검사 다시 재실시했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세종에서 확진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과 대전에서 확진된 60대 여성도 푸르메 요양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세종시 일가족이 조치원의 한 식당에 들렀을 때 앞서 확진된 요양병원 직원과
지인인 고양시 확진자가 바로 옆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전 60대 여성은 지난 16일 세종시 일가족 중 부인과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고양시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발적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천안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전북 등 타시도 확진자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당진 낚싯배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6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산에서는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여성이, 당진에서는 낚싯배 관련 확진자와 사우나 등에서 접촉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아산에서는 10대 1명이 확진됐는데 아직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고등학생이 오늘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학원들도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책상용 칸막이도 설치됐는데요. 집중 취재, 먼저 홍정표 기자가 수능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험실로 쓰일 교실에는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책상 앞부분에 가로 60cm, 세로 45cm 크기의 아크릴 소재 칸막이가 붙여졌고 답안이 비치지 않도록 반투명 코팅이 돼 있습니다. 밑면은 가운데 40cm가 뚫려 있어 시험지를 앞으로 밀며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발열 등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별도 시험실 4곳과 감독관 대기실도 시험장마다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열이 나는 학생들은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시험을 보고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원격 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부분의 입시 학원들도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수험생들도 안전하게 집에서 공부하는 게 최선이라며 막바지 컨디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능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혼자서 다시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집에서만 하다 보니까. 수험생을 배려해 시험 하루 전날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결과를 당일에 받을 수 있고 확진 수험생은 지역 거점 병원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능을 앞두고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1, 2학년 학생들까지 대상입니다. 때문에 1, 2학년 학생들의 실외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학교 밖 방역에서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한솔 기자입니다. 고등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첫날, 낮 시간대 사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네. 뭐 하시러 가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희 여기 카페에서 생일 파티 하려고 해요. 일찌감치 수업을 듣고 노래방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언제 들으시는 거예요? 다 하고 나온 거예요. 수능이 끝난 뒤엔 다시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학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일주일 동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코로나 조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 최근 세종에서는 PC방에서 확진자를 접촉한 1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능을 치르지 않는 고 1, 2학년 학생의 실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는 수능 전날까지 PC방과 노래방, 독서실 등 학생 방문이 많은 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각 업종 대표들을 통해서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렸고 특히 이번 주말에 기점으로 해서 경찰, 그다음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능 시험 이후 집단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장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출입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신병 교육대 훈련병들이 집단 감염되는 등 군부대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군이 대책 수위를 더 올렸습니다.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장병의 휴가와 외출도 통제합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고 병사들은 격리된 상태입니다. 부대원 1,100여 명 모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지금까지 70명이 확진됐고 10여 명에 대해선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동생활을 하고 젊은 연령이어서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선 조기 발견이 좀 어려운 것, 훈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비말 전파가 용이한 상황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은 물론 생활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지만 집단 감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한 육군 간부 3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방부는 어젯밤 서욱 장관 주재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일단 다음 달 7일까지로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전면 통제됩니다. 행사와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골프장 이용도 제한됩니다.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도 할 수 없습니다. 부대 야외 훈련도 최소화됩니다. 신병 입영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집단 발생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엔 별도로 생활하도록 조치됩니다. 국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나 전파가 확인되면 해당 장병을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오늘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6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모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계속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주빈은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을 조주빈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만든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일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 원과 3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 사찰 문건이 작성 배포됐고 문건 내용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던 겁니다. 실제로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틀 만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의 날짜까지 못 박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징계위 개최 당일에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까지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한 명씩 선임하고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어젯밤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직무집행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역시 공판 업무를 위한 참고용일 뿐 사찰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검찰 내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고검장과 검사장급 검찰 수뇌부는 물론 평검사들까지 하루 종일 릴레이 성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은 대검 내 평검사들인 검찰 연구관들이었습니다. 어제 회의를 거쳐 추 장관의 처분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내 지검은 물론 전국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이 잇따라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한 논의를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지는 비슷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률로 보장돼 있는데 제대로 사실 확인 없이 절차, 규정에 맞지 않게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이뤄져 위법 부당하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 장관이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7명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추 장관의 지시로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의 팀장도 총장 직무 배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공무원인 전국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들도 검사들의 입장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윤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대검 부장검사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테니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이장우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두 분께서 사석에서는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같은 동갑내기에 예. 개인사 어려운 사정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할 때 서로 이제 각 당의 원내 대변인으로 예. 서로 경쟁도 했고 또 각 국토교통의 상임위원회 같아가지고 또 굉장히 열심히 협업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은 화목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 보면 의견이 좀 많이 대립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직무 배제 후폭풍인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론에선 이걸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양측 여쭙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할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을 소화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간판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다. 뒤에 숨어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
지금 국민들께서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중심에 추미애 장관이 있고 바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정권의 몰락이 추미애로부터 시작됐다. 조국으로 촛불을 켰다면 지금 추미애가 도화선이 돼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누가 잘못됐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얘기를 대신하고 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평 그렇게 하셨고 바로 받아서 대변인님. 지금 언뜻 보면 우리 이장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떤 싸움으로, 감정 싸움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모른 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적 DNA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또 일부 검찰은, 정치검찰은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중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후세에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회적 또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후세에게 아주 자유롭게 물려주어도 좋을 그런 검찰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인사권자로서의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이게 검찰 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징계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6가지 사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징계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 징계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박수현 대변인이 검찰개혁 얘기했는데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들을 잘못된 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조국 또 그 이후에 지나는 뭐 탈원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걸 짚어나가니까 거북한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대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직무배제 6가지 사유도 보면 사실은 내쫓기 위한 명분으로 잡은 것이지 이유가 하나 되는 거 없습니다. 6가지 다요. 도리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런 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추미애 장관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들을 서슴없이 지금 자행하는 겁니다. 이건 독재정권이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무배제 6가지 요건을 아무도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언론사주와의 만남,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쫓기 위한 명분을 잡으려면 권력 있는,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무슨 핑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쫓기 위한 명분으로 6가지를 잡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장우 의원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면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면 되지 뭐하러 어려운 길을 돌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의사를 보이셨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둘에게 간곡하게 2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둘이 손잡고 검찰개혁 잘 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그 힘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검찰 스스로가 승복할 수 있을 수준까지 검찰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힘 가지고 검찰개혁 막 밀어붙여서 하면 그게 승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답답하고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좋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좋은 검찰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6가지 직무배제 혐의 중에 다 다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그러나 2번째 사법부에 대한 사찰의 문제는 이거는 정말 어떤 그 징계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까지 져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아직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다라고 용인하고 있는 검찰의 현재 수준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세 번째로 여쭐 건데 두 분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는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마 우선은 그 징계위원회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열릴 거니까 거기에서 1차 이제 판가름이 날 거고요. 윤석열 총장께서는 이제 그 본안 소송을 또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오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예상하기로 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치적 큰 타격을 입고 또 이장우 의원 말씀대로 추미애 장관이 타격을 입으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가야 할 곳 검찰 개혁이 있는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쫓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일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확실하게 시작될 것이다. 이번 사태로. 그리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확실히 등을 돌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이라도 스톱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중기부 이전입니다. 중기부는 어디에?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이후에 중기부 이전 논의가 다시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그 중기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대전에 놔둬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1989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대전 순시 때 대전을 제2 수도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대전에 삼청사가 들어왔거든요. 청단위가 지금 와 있는데 대전은 특히 이 중소기업부가 와야 될 최고의 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덕연구단지가 이 벤처기업의 산실이지 중소기업 육성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종시에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고, 또 하나는 대전 세종이 하는 메가시티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상생해야 될 입장인데 이걸 잘라가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인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 민주당 국회의원 전석에다가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박수현 의원 포함한 지역의 3선, 4선 국회의원들 쭉 있는데 대통령하고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 국회의장도 지역의 국회의장 사퇴해야 되고 대전시장도 민주당 아닙니까? 대통령 면담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절대로 대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대통령부터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면담 하나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중기부의 문제는 대전의 정치력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으로만 하지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장우 의원님의 정무적 감각은 참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딱 맥을 짚어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집권당이니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지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정해진 로드맵에 의해서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제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총리 대답은 방점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역의 정치력을 다 모아내야 되고, 우리 이장우 의원 같은 사람이 원내에 계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밖에 계셔서 좀 안타까운 점이 솔직히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힘을 좀 더 모아내야 되겠다. 12월에 이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걸 보면 이제 스케줄대로 이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도 중기부는 대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려왔던 중기부가 새로운 또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
거주지인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거든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종시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민, 충남도민이 함께 손을 잡아줬듯이 이번엔 세종시가 중기부 세종시 오지 않아도 된다, 대전에 있어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서 특별법을 냈고 또 우리 국민의힘도 도당위원장을 비롯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박영순 우리 민주당의 시당위원장 다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모아서 만약 가더라도 혁신도시 외에 플러스 알파를 확실하게 이 대전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안 플랜 B도 확실하게 세우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더라도는 말이 안 됩니다. 의원님.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도 사퇴 각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비해 오늘은 찬바람도 덜하고 공기도 차갑지 않아서 포근한 날씨를 보인 반면에 미세먼지는 심해졌는데요. 특히 올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의 여부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추위가 누그러진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이던 어제보다 평균 5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불지 않아 온종일 포근한 날씨였지만 반면 미세먼지는 심해졌습니다. 대전 도심이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계속 끼고 다녀야 하는 입장으로서도 좀 답답하고 불안도 하고. 실제로 오늘 낮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전 53, 세종 63, 충남 75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인 35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 치솟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추위가 주춤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돼 대기 중 오염물질이 더 쌓이는 겁니다. 올겨울엔 기압골 영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처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전망입니다. 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지난해 겨울보다는 더 춥겠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평년과 비슷한 정도의 기온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월과 1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노화된 피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재생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발생을 억제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영우 기자입니다. 사람의 피부가 노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 분열 능력이 떨어져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피부 조직 기능이 감퇴한 진피의 섬유화 세포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 노화세포에 있는 PDK1이라는 단백질 인자의 발현을 억제한 결과 노화세포가 정상세포로 기능을 되찾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PDK1 단백질이 세포 노화를 유발시키는 물질임을 4년여 연구 끝에 찾아낸 겁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와의 노화 인공 피부 모델 공동 연구에서 콜라겐 합성 증가를 통한 재생 능력 회복을 입증했습니다. 노화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면서 주변의 그런 해로운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시키고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기존에도 성체 세포를 배아줄기 세포로 되돌리는 야마나카 전사인자 발현 연구가 있긴 했지만 암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연구팀은 부작용 가능성도 차단함으로써 앞으로 노화 피부의 재생은 물론 노인성 질환 예방과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젊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영노화 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지난 2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청사 정문 현판에 누군가 달걀을 던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오후 청사 정문 현판에
달걀을 던진 흔적이 발견돼 물 청소를 벌였으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달걀을 던졌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0여 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최초의 임산부 전용 도서관이 반석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산부 전용 도서관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전문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택배 대출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또 도서관 건물 안에 조성된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각종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품앗이 육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대전 지역의 암 발생률은 낮아지고 생존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국가암 등록사업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이 2008년 322명에서 2017년 277명으로 14.1%가 줄었고 같은 기간 생존율은 66%에서 74%로 8%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기준 대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갑상선암과 대장암, 폐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추위가 주춤한 사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해소되겠는데요. 찬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려 춥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이 3도, 공주와 금산이 1도, 계룡은 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세종이 9도, 대전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이 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당진과 천안, 아산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은 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3m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내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7도 안팎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뒤면 수능이 치러집니다. 날로 더해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수험생과 교육당국 모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건데요.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일주일간은 모든 일상의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 교육당국에 당부 전하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